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 정치 시위 관광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상치 못한 하나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정치 집회 시위 현장이 외국인들의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집회와 시위 현장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왜요? 구경하려고요. 남의 아픈 상황을 구경해보려는 일종의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다크가 들어갔으니까 뭐 좋은 뜻은 아닌데. 자, 여하튼 오늘 그 영상 뒷부분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모빌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버라이전이나 뭐 AT&T 갖고 계시나요? T모빌이 가격을 올리네요. 한동안 T모빌이 좀 싸서 싼 맛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한동안은 좀 그 T모빌이 싸고 조건이 좋아서 썼었는데, 물론 지금은 바꿨지만 T모빌이 드디어 가격 다 올립니다. 일부 요금제의 월 요금을 라인당 $5씩 인상합니다. 그래서 뭐 4인 한 가족 하잖아요. 그럼 뭐 20불 한 달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리는 겁니다. 자, T모빌 측은 이미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인상 사실을 다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그 통보를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 요금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올라가는. 하지만 문자를 받았다,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라인당 $5씩 올라갑니다. T모빌 측은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 동결이 보장되는 그런 그 플랜을 받으신 분 계십니다. 그런 걸 계약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은 안 올라가고요. 또 계약할 당시에 어떤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라인당 $5씩 올라갑니다. 이 경쟁사인 버라이즌과 이 AT&T도요, 최근에 요금 인상을 단행했었죠. 이 버라이즌은 지난 1월에 5G 및 이 무제한 요금제에서 라인당 $4를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그리고 이제 AT&T 역시 최근에 그 뭐 유사한 가격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동안 그 T모빌을 쓰고 있었는데 또 요즘에 스펙트럼이 또 좋은 프로모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T모빌에서 스펙트럼으로 갈아탄 지 이제 한 달 반 됐나? 두 달 됐나? 그런데 T모빌이 올린다 그러니까 뭐 잘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그 영주권자들도 추방될까봐 지금 전전긍긍 하는데요. 명문대학의 한 의대 교수가 실제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 그 대학가가 완전히 지금 살얼음판입니다. 이 아이빌리그 명문대 가운데 한 곳인 이 브라운 대학이 외국에서 유학 온 재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가능한 한 그 모국 방문, 해외여행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민 규제를 그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지금 이 행정부가 출범된 뒤에 이 적법한 체류 신분을 갖고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그런 사례가 공항에서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레바논을 여행한 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 모국이에요. 자신의 모국인 레바논을 여행한 뒤에 미국 취업비자, 합법적인 취업비자가 취소돼서 교수 한 명이 추방되자 이 브라운 대학이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외국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유서 깊은 사립명문대학 이 브라운 대학은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학생과 외국 국적 가진 그 교직원 그리고 교수들 당분간 해외여행, 모국 방문 피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설령 학생비자도 합법 체류 신분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주권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해외여행이나 모국 방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유학생과 외국 국적 교수들에게 개인적 해외여행을 당분간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추방된 이 교수는 뭐 물론 영주권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교수도 교수지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브라운 대학은 행정부의 그 여행 금지 그리고 재입국 조건 등의 강화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우려되는 내용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브라운 대학이 이처럼 다른 대학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하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 때문입니다. 브라운대 의대 조교수이자 신장 이식 전문의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라샤 알라위에라는 박사인데요. 레바논 출신인데 그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미국 공항에서 일단 구금된 다음에 구금된 뒤 이틀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알라위에 교수는 미국에서 6년을 살면서 6년 동안 이 브라운 대학 의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추방당하는 겁니다. 자, 이민국은 브라운 대가 보증한 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알리위에 교수가 로건 국제공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구금된 뒤에 추방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알라위에 교수는 고국인 레바논을 방문했다가 이제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쫓겨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레바논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 수백 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무장정파, 그 헤즈볼라, 지금 뭐 미국은 이제 헤즈볼라를 뭐 거의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인데 그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을 미국에 더 이상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검찰은 알라위에 교수가 자신의 전화기에 나스랄라와 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알라위에 교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냐, 내 휴대폰 봐라, 사진은 없다라고 이렇게 공항에서 했대요. 그런데 그 이제 공항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없네, 없네, 나도 압니다, 없는 거.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당신은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이건 다 지웠잖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에 그런 사진들이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몇 개 사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보관하려고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체 대화방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당신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여보내겠습니다. 하고 추방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담당 판사가요,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민국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국경보호국에 알라위에를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 또 국경보호국은 구금한 지 이틀 만에 그를 레바논으로 바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알라위 교수는 영주권자는 물론 아니고요. 이 취업비자 신분이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합법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도 추방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들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주권자들이 추방당할 수 있는 요건,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퀵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 관련입니다. 추방 1순위는 바로 이제 felony,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약물 밀매, 거래, 뭐 이런 거, 또 강도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폭행 등, 또 도덕적 타락범죄. 이건 이제 저거죠. 도덕적 타락범죄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사기 행각, 또 가정폭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도도 해당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다가 체포되면 아예 그냥 바로 추방돼서 이제 미국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그런 교도소를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들의 경우는 그렇죠. 미국에서 죄를 짓다가 체포되면 아예 그냥 추방되는 게 나아. 한국 가서 교도소 생활하는 게 훨씬 낫지라고 그런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서 체포되면 미국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미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벌을 다 받고 나서 추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땅땅땅 받았다 그러면 한국 가서 10년형 하는 게 아니라 10년형을 이 미국 살벌한 미국 교도소에서 10년형을 하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바로 추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이것도 있어요. 불법 투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뭐 영주권자가 무슨 투표야 시민권자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끔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주권자인데 내가 영주권자인데 나 투표하라고 그 투표 용지가 오고 그런 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영주권자면 웬만하면 아유 나는 시민권자가 아닌데 이거 잘못 왔구나 해서 찢어 버리는 게 당연한데 어떤 사람도 그거 들고 가서 슬그머니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부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지만 그런 실수를 빌미로 영주권자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다. 이게 발각되면 그 영주권자도 추방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주 요건 미충족입니다. 이거는 뭐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나가 있다거나 이러다가 다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유를 따져 묻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타당하게 설명이 된다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통과시켜 주지만 딱히 한국에 6개월, 8개월 이렇게 뭐 머물고 있다가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일이 없는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민국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1년 중에 10달을 한국 나가 있을 걸 뭐하러 미국 영주권 받았습니까? 미국 영주권 반납하세요 하고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 안보 및 테러 관련일 경우에 역시 영주권자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레바논 출신 그 아까 그 브라운 대학 의대 그 교수도 아마 이 부분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테러 단체와의 어떤 연관성, 또 스파이 활동, 그리고 반미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적 부담이라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public charge라고 합니다. 근데 퍼블릭 차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공적 부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신분인데 그 정부에서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거를 거짓말로 올려서 또 거짓 서류를 꾸며서 올린 다음에 오케이 받아서 정부의 혜택을 그렇게 거짓말로 허위로 받았을 때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 정부의 혜택을 거짓말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받고 있었네요. 근데 영주권자야 고국으로 가라 추방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시민권자는 처벌은 받겠지만 뭐 추방은 안 되지만 영주권자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퍼블릭 차지 공적 부담이 그런 겁니다. 정부 혜택을 허위로 받는 것. 자, 다섯 번째 기타 사유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허위 결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위장 결혼 같은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 추방당합니다. 또 세금 탈루 뭐 큰 액수, 뭐 100불이 100불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 등의 경제 범죄,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있습니다. 병역 기피.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데 무슨 병역 기피가 있어? 네, 맞습니다만은 이런 뭐 병역을 기피했다라기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선별 등록제 뭐 이런 건데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지 않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성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이 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는 것은 이 SSS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 군대를 징집할 수 있도록 미리 그 명단을 만들어 놓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이 이 Selective Service System, SSS에 나는 군대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군대 가고 안 가고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18세에서 25세의 남성입니다라고 그냥 이름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건 만에 하나 뭐 미국에서 뭐 어떤 그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해서 갑자기 징병제로 나라에서 법을 바꿀 때 그때 이제 징병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겁니다.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이거 올린다고 뭐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면 영주권자의 경우를 이걸 안 하면 추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얘기가 아닌 게요. 지금 그 미국의 분위기가 소위 그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방 법원에서 중단을 명령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도요.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깽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지난주에 사실상 강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놓고 그런데 이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이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지난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언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적성국 국민법을 불법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고령에 서명했다.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 15일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이 적성국 국민법,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제가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때 2차 대전 때 뭐 일본이 막 하와이 진주만 공습하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적대국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미국 내에 그전부터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을 그때 뭐 몇만 명인가 전부 다 그냥 한 동네를 모아서 뭐 밖으로 못 나가게 해놓고 거기다 몰아놓고 또 일부는 다 추방시켜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적용한 법이 적성국 국민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포고령을 지난주에 발령했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5일 그러니까 그 포고령을 발표한 지 바로 다음 날 260명 이상의 그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260명 가운데 약 절반 137명은 859 적성국 국민법에 적용이 돼서 추방 명령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추방되는 그 시점에 무슨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법원에서 그 중단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자,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이들이 추방됐던 그 시점에 워싱턴 DC의 그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판사가 그 추방령의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의 결정은 말로 하는 구두로는 15일 오후 6시 45분. 이게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 1분만 기억해 주세요. 그 판사가 말로 한 명령은 15일 오후 6시 45분. 그리고 서면으로는 그로부터 약 3, 40분 후인 15일 저녁 7시 26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추방자들을 태운 두 대의 비행기는 이때 이제 텍사스 구금센터 인근의 해링턴을 이륙 막 한 상태였습니다. 자, 앞서 내가 말씀드렸죠. 구두 명령이 나온 게 15일 저녁 6시 45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로부터 한 1시간 20분 전인 오후 5시 25분에 이 구금자 추방되는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 두 대가 텍사스에서 이륙했습니다. 자, 이륙해서 엘살바도르로 가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6시 45분에 일시 중단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두 대의 비행기, 이 두 대의 비행기는 오후 7시 37분, 또 한 대는 오후 8시 10분쯤 온두라스를 경유했다가 최종 목적지인 엘살바도르로 그대로 비행 그냥 해서 가서 그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을 잘 기억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6시 45분에 판사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비행기가 물론 이륙한 건 그로부터 약 한 1시간 전이었지만 공중에 있을 때 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버그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혹시 그런 거가 있을 걸 뻔히 아니까 보스버그 판사가 필요하다면 이미 이륙한 비행기도 미국으로 다시 회항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던 공중에 있는 비행기 두 대는 그냥 개무시하고 다 간 거예요. 여기서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 날 백악관에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상대로 기자들의 열띤 질문이 막 이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연방법원 판사의 뭐 명령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막 질문이 이어졌죠. 그랬더니 이제 레빗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구두 명령은 6시 45분. 그때는 비행기가 이제 아직 그쪽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서면 명령은 7시 25분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7시 25분 전에 그 비행기는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명령이 효력이 없다라고만 한다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두 명령은 분명히 그 비행기가 엘살바도르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필요하다면 비행기 다 회항시켜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두 명령은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구두명령 효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백악관 얘기를 한 거예요, 대변인이. 자, 뭐 구두명령, 서면명령, 운운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백날 떠들어봐라, 우리는 다 추방할 거야 라고 대놓고 이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거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스버그 판사는 어제 한 가지 월요일 됐으니까 어제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8일 즉 오늘 낮 12시까지 오늘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서 자신의 그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이 제대로 발효됐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하라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가 이제 뻔하죠. 무시하고 막 간 걸 다 아니까 내 판결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나한테 서면으로 리포트 해달라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을 겁니다. 법무부도 트럼프 행정부 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요, 어제 그 사건에서 이 보스버그 판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보스버그 판사를 배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도 같이 법원에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자,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판사의 명령도 그냥 막 무시한다. 콧방귀도 안 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탐 호먼 국경 담당 차르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뿐이지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탐 호먼 국경 차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좌파들이 어떻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나는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소위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린다? 나는 따를 생각 없다. 뭐 거의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강제 추방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나오든 나는 뭐 계속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이 소위 이 3부 간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미국을 헌법적인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선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법원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법원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참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연일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도 뭐 당연히 요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다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입법, 사법, 행정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 알아서 3권 분립의 원리. 그게 요즘은 많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참 많이 모호해지는 그런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몇 달 전에 주인이 바뀐 백악관. 미국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자 거주지인 이 백악관이 지금 완전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악관은 지금 변신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백악관은 지금 금칠 중입니다. 금칠 중. 네, 완전히 금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각종 초상화와 그림, 또 화려한 그림, 액자, 또 황금빛 치장 등을 더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 자신의 사저나 개인 사무실을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소위 쇼룸처럼 꾸미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백악관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8주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우리 오벌 오피스라고 부르잖아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그 오벌 오피스 벽에 걸린 그 전임 대통령들의 초상화 개수가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임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집무실에 걸려있던 초상화는 6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3배가 넘는 20개를 막 가득 채우는 겁니다.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화 초상화가 크게 새로 걸렸고요. 그 책상 뒤 왼쪽에 새로 크게 걸렸고 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잭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의 초상화들이 지금 벽에 빽빽하게 내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정부 소유의 전직 대통령 그 초상화 중에서 직접 작품을 고른 것으로 이 사람, 이분 걸어! 뭐 이렇게 직접 골랐다는 게 이제 후문입니다. 그래서 CNN은 분위기가 완전히 확 변한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가 어찌 보면 백악관 집무실보다는 마치 무슨 갤러리 쇼룸처럼 변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악관 집무실 선반이나 무슨 벽난로 뭔가 이렇게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아주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하나씩 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들로 채워지느냐 전부 화려한 황금 장식과 금박칠이 되어 있는 소품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장식 좋아하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도 다른 호텔들은 뭐 각자 다 이제 호텔들마다 자기들 특색이 있지만 트럼프 호텔은 뭐예요? 전부 그냥 온통 그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빌딩이 그냥 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색 좋아하잖아요. 그럼 백악관 집무실도 그냥 금색 장식으로 막 채워놓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저인 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그 리조트에서 황금색 인물상 또 뭐 황금색 천사상 등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많은 소품들을 직접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백악관 집무실에다 장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완전히 이제 대미를 장식합니다. 심지어는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그 TV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 리모컨도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리모컨이었는데 그 리모컨도 금색 칠을 해버렸다라는 후문입니다. 리모컨도 not just 리모컨, 금색 리모컨, 골든 리모컨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금색 좋아합니다. 오벌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이 백악관 실외 공간도 지금 대변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향에 맞춘 변신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주요 발표나 대외신 기자회견 같은데 할 때 이제 이용을 많이 했던 잘 아시죠? 그 백악관의 그 로즈 가든을 그 마러라고 스타일로 화려하게 개조하는 공사가 앞으로 몇 주 내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백악관 경내 남쪽 잔디 정원인 그 남쪽에는 그 사우스 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우스 론에 국빈 만찬이나 뭐 연회에 사용할 볼룸을 마러라가 그랜드 볼룸을 본뜬 화려한 스타일로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뭐 수십억 달러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우스 론은 아마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주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한 그 백악관 경내의 그 외양을 그 안에 뭐 집무실에 내가 뭐 갖다 놓고 집무실에 뭐 금칠 좀 하고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부는 백악관의 외양은 이렇게 대거 뜯어 고치는 공사를 하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즈 가든까지는 뭐 어떻게 공사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도 그 사우스론을 화려한 그 무슨 그랜드 볼룸으로 고치고 하는 그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고치는 게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백악관은 지금 뚝딱뚝딱 연일 변신 중에 있습니다. 네, 명문 하버드 대학이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의 등록금 면제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다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완화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집안 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연소득 8만 5천 달러 이하인 하버드 대학 그 신입생들에게 그 학비, 식비, 교재비 이런 걸 다 프리로 대줬어요. 그런데 그 연소득 8만 5천 불이라는 그 기준을 이걸 20만 달러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웬만한 집은 거의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만 달러 연소득이면 한 달에 그저 한 월급으로 치면 월급 한 15,000불 그 이하 정도 되면 하버드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대는 또 가계소득 10만 달러가 안 되는, 이제 20만 달러 이상은 이제 일단 등록금 면제, 20만 달러 이하는 등록금 면제, 그리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는 등록금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식대도 대주고 교통비도 대주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불 아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대폭적인 이건 대대적인 개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 학생이 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8만에서 9만 불 정도 한다고 해요. 등록금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뭐 주거비, 식비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8, 9만 불 정도 1년에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20만 불 안에 있는 집의 학생은 등록금은 프리, 그리고 10만 불 아래에 있는 학생은 그 한 8, 9만 불에 해당되는 그 돈 모두 프리 플러스 의료보험까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은 그러면 혜택 없어요?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 유학생도요, 미국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버드 대학이 그 대학 자체 내에서 그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자체 장학금과 또 학교 내에 어떤 일자리 제공 등등으로 인해서 등등을 이제 제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놓고 있다. 라고 이제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어디다 했냐고요?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엊그제부터 이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대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국 명문 대학들이 그 학생 대상 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그 아이리비 그 또 다른 명문대인 그 펜실베니아 대학이 지난해 11월에 그 발표했죠. 가계소득 20만 달러 이하 학생 등록금 면제. 이번에 이제 하버드랑 똑같은 내용을 그 펜실베니아 대학은 먼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MIT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또 캘리포니아 공대를 캘텍이라고 하는데, 이 캘텍이 어느 순간 MIT 대학 못지않게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MIT보다 더 우수하게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공대거든요. 그 MIT, 캘텍 모두 다 비슷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 중서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았죠. 그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한 폭풍우가 중서부와 남부 8개 주를 강타해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최소 4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주리주를 비롯해서 아칸소,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엘라베마,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등 이 지역이 토네이도와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총 20여 개 주에서 1000건 이상의 심한 폭풍우가 지난 주말에 보고됐습니다. 자, 피해는 어제까지 계속됐는데 특히 이제 그 미시시피 주에서는요, 지난 사흘에 걸쳐서 12개의 토네이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미시시피주 틸러타운 등 그 남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10마일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최소 10여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또 다수의 주택이 파괴돼서 200여 명이 집을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엘라바마주에서는 52개 카운티에서 폭풍우 피해가 발생했고요. 5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캔자스주에서는 지난 15일 셔먼 카운티의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그 프리웨이를 달리던 차량 50여 대가 한꺼번에 뒤섞이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돌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는 수십 명, 사망자도 한 10명 정도 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요. 자, 그리고 텍사스주로 가볼까요? 텍사스주에서도 러벅과 에머릴로 등의 지역에서 모래폭풍이 발생해서 30여 건의 또 연쇄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이로 인해 최소 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미주리주에서는요, 지난 14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발생해서 12명이 사망했고, 또 아칸소주에서는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요, 이게 뭐 폭풍우 토네이도가 아니지만,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갑자기 또 급격히 건조해진 기후에 강한 돌풍이 불면서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상황에서 돌풍이 불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잇따란 산불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조그맣게 불이 발생하면 돌풍이 불면서 불꽃이 확 튀어서 휙 날아가서 막 여기 붙고, 또 여기서 돌풍이 불면서 저기 붙고, 연쇄적인 산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주는 토네이도가 아니라 이 연쇄적인 산불이 발생했는데 무려 1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500여 채가 그래서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기상당국은 이번 그 토네이도와 강풍, 이 폭풍우 등과 관련해서 여러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례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면서 고위험 등급이다. 그래서 고위험 등급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내용을 글을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곧 3월 말로 가는데 이쯤 되면 그런 토네이도나 폭풍우도 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말 거의 다 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3월에 중서부나 남부 지역에서 뭐 악천후가 발생하는 것이 뭐 없는 일은 아니고 뭐 드문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그 규모와 강도가 조금 더 세진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 잠깐만 좀 기후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은요, 툭 하면 토네이도가 발생하죠. 아, 왜 이게 중서부 지역은 토네이도가 맨날 발생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신데, 이 토네이도 앨리라고 부릅니다. 저 중서부 지역은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토네이도 앨리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하도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겁니다.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지리적인 위치. 그 지리적인 모양과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중서부는요,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과 동쪽으로는 에팔레치아 산맥 사이에 위치한 광대한 평원지대로 북쪽에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서쪽이 이렇게 쑥 올라와 있고 동쪽이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푹 파인 평원지대인데 이 북쪽에 차가운 공기,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돌한 공기가 순간적으로 돌풍으로 변하고 이게 심하면 토네이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토네이도가 매년 그렇게 빈발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 무려 한 번에 22%를 인상하겠다라는 게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균 어떤 건 좀 적지만 어떤 건 더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스테이트 팜이 요청한 주택보험료 인상 요청안을 임시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 팜은 패리세이드 산불 그리고 이튼 산불로 9,000건 이상의 그 보험 청구가 지금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로서도 이제 죽을 맛이죠. 거의 10,000건 가까이 보험 청구가 들어오니까 또 패리세이드 산불이라는 건 뭐예요? 말리부 인근의 산불이잖아요. 거기 뭐 집들이 뭐 1, 20만 불짜리 집인가요? 전부 다 막 500만 불, 6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들 보험 청구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했는데 이게 주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보험료는 38%,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내가 살지 않고 임대를 줬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집주인이 직접 살면 그래도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소심하게 세심하게 집 관리를 할 텐데 내가 임대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세입자야.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관리 등한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험료를 지금 더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종전보다 더 올리느냐? 무려 38%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는 그런 집들은 이제 15%, 그래서 평균이 22%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후. 자, 한국의 상황을 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지금은 이제 탄핵 정국이잖아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 탄핵이 인용될지 뭐 기각될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비상계엄 사태 후 서울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는 아주 희한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울의 그 집회 현장을 관광 삼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이 지금 처음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집회나 시위 같은 게, 특히 미국도 그렇죠. 무슨 시위하면 평화적인 시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막 한쪽에서는 시위하면 이쪽에서는 경찰력이 좀 부족하니까 저쪽 뭐 약탈하고
방어하고 심지어 뭐 그런 폭력 사태가 막 발생하잖아요. 미국도 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약탈 폭력 방화 사태가 시위 때마다 많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화적인 시위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70년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안타까움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입소문을 타고 아예 탄핵 시위 전용 관광 상품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시위 현장 관광, 패키지 관광이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위 현장 관광 패키지. 한국인 가이드들이 10명, 20명씩의 그 외국인을 이끌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스피커를 요만한 확성기를 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그것이 시작됐던 바로 그 한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역사의 현장이 여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그 현장 해설을 해주는 모습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 가이드들은 마치 대목을 만났다는 듯이 SNS에 열심히 홍보 글을 올리면서 또 모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들은 국회의사당 근처에 그 한국 시위 현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모객 행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보지 못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현장 플러스 보너스로 실제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이나 종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모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역 같은 데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택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주로 태우는 그 택시 기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들이 딱 택시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람이 제일 많은 이 시위 현장으로 좀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호텔에서는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호텔에서는 서울 시내 그 주요 호텔의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집회 뷰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죠. 즉 호텔 방 안에서 집회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집회하는 현장이 호텔 내 방 창문에서 보여지는 그런 소위 집회 뷰가 있는 방으로 나를 예약해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라고 호텔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관광객 스테파니 슈퍼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뮤지컬의 한 장면 같아서 왜냐면 이제 집회 현장마다 막 가수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유명한 한국 가요나 뭐 이런 걸 막 틀어놓고 신명나게 시위를 하는 게 또 한국 그 집회 시위 현장의 좀 독특한 특색이잖아요. 막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뮤지컬의 한 장면 같아서 시위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같이 어깨 덩실덩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슈퍼는요, 시위 현장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내용을 내가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뭐 어깨를 들썩이면서 따라다니는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따라다닐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어찌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한 관광객이. 자, 그리고 미국에서 왔다는 60대 한 미국인 관광객 앤 버텔슨이라는 사람은요. Stop the steal. 그러니까 지난번 뭐 선거가 부정선거로 해서 선거를 뭐 빼앗겠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이제 원래 미국에서 간 얘기죠. Stop the steal. 그 팻말을 들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미국에서의 그 집회를 떠올려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반대 시위에서 Stop the steal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또 다른 손에는 뭐가 들렸었느냐 성조기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에서 시위를 하는데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지 자신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면서 마치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주요 외신이 계엄과 탄핵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위 현장이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그 시위 현장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의 소위 그 다크 투어리즘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는 현실에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나온 한국의 한 대학생은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파 현장과 같은 그런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집회 시위 현장을 외국인들이 바라본다니 너무나 창피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위 현장을 마치 신기한 듯 바라보는 외국인 관광객님들, 뭐 그들의 호기심을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남의 어려운 상황을 마치 신기한 듯 구경 다닌다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다크한 행위입니다. 좋은 관광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집회와 시위 현장을 직접 보려고 현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님들, 단순한 호기심으로서의 관광이 아니라 모쪼록 한국 사회의 중요한 순간을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다라는 마음을 그 관광객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순간을 좀 존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이 어려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참 바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